오늘 브라운백 마지막 강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이 없었더라면 우리 현대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24살이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윤동주가 시집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낼 때는 24살이었어요. 필사 시집을 내려고 했을 때. 이 시집은 제가 윤동주의 그 시집에 대해서 비슷한 나이에 윤동주 연구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78, 9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윤동주의 시가 물론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깊이 있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연구사적인 어떤 그런 기존 연구가 별로 없고 1973년도에 나라사랑 잡지 23집에서 특집을 하고 또 문학사상에서 한번 특집하고 그 정도로 이제 널리 애송이 되는 그러한 시들이었지만은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윤동주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학위 논문을 석사 학위 논문을 윤동주 연구로 했고, 또 연구 그 학위 논문 이후에 윤동주의 삶에 대한 어떤 생애사적인 전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가슴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회고담들을 중심으로 또 시에 담겨 있는 윤동주의 어떤 삶의 투영, 정신,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기 1984년도에 제가 어두운 시대의 시인의 길이라는 평전을 내었습니다. 평전으로서는 사실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의 그 제경도 조선인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 다들 윤동주의 시를 어떤 저항성, 민족운동 이런 쪽을 쉽게 없지 않느냐. 심지어는 윤동주 시를 낭만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그 학계에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저항적 실제에 대한 탐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1984년 제 책이 나온 이후에 일본에서도 일본인들이 윤동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동주의 그 취조문, 경찰 특고에서 취조한 기록이 나오게 되었고 재판 기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걸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책으로 냈고, 그래서 윤동주의 일본에서 41년도부터 옥사하기까지 43년 6월 7월에 체포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본에서의 그 지하 민족 운동의 실체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민사에서 그러한 그 이후의 경찰 특고 취조문과 판결문, 재판 기록이 담겨 있는 판결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으면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윤동주 시에 나오는 한 귀절인데 그것을 책 제목으로 해서 재개정판을 평민사에서 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송우회 씨는 그 윤동주의 사촌이었던 송몽규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송몽규의 어떤 삶에 대한 또 활동에 대한 그 자료가 상당히 접근이 되어서 많이 발견되어서 송몽규의 그 윤동주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송몽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번에 동주 이것도 사실 영화 이준익 감독의 영화도 대부분 그 송몽규를 중심으로 해서 윤동주의 어떤 생애 또 저항적인 또 문학적인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 송우의 평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내가 이제 50주기였어요. 2월 달에 윤동주가 우리 나이로 우리 나이가 아니라 만 27년 4개월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28살 이상 많죠? 네. 그런데 장가도 못 가고 죽었잖아요. 그것도 찬 적국의 감옥 속에서 이름도 모를 주사, 그게 바로 생리식염수 대체 혈액 개발의 구주대학에서 구주대학병원에서 했는데 그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생리식염수 주사를 맞고 옥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애절해가지고 50주기를 맞아서 초혼제 좀 그 구슬 영혼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혼 구슬 일본 후쿠오카 해무소에 가서 해무소 앞에서부터 후쿠오카 시내까지.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했던 서울대 이해주 교수의 구슬 춤을 통해서 윤동주의 영혼을 다하는 초혼제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대학의 그 교정에다가 윤동주 시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1995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 기념해서 50주기를 기념해서 그동안에 쓴 책들을 좀 더 그걸 하기 위해서 별의 노래라는 그 윤동주 개정판을 막내에서 이제 95년도 2월 달에 내가지고 일본에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윤동주는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시가 애송되고 있지만은 정말로 윤동주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모임은 일본에 있어요. 그 당시 95년도에 일본에서 우리가 그 모임하고도 같이 했었는데 그 기념으로 50주기 기념으로 윤동주의 시를 사랑하는 모임들이 그 일본 교토, 후쿠오카 이런 중심으로 있었는데 50주기 기념해서 윤동주 시를 번역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정음사분하고 비슷한 형태지만은 그럴 정도로 윤동주의 그 시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윤동주의 시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우리가 윤동주를 시를 읽게 되는가 하는 어떤 윤동주 시의 정신적인 그러한 시 정신과 어떤 시의 시사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봤습니다만은 이 윤동주의 시집이죠, 그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유인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자료가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 개괄적으로 좀 정리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 여러분들 제 앞에 한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저항적
사상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윤동주가 시인으로서 첫 페이지에 보세요. 윤동주가 시인으로서 또한 지사로서의 생애를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일관된 사상성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북간도가 민족의 서름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곳이었고 그의 가정은 기독교적 신앙과 교육자적 신념을 두루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주는 이미 그 출생과 어떤 성장 환경에서부터 민족과 자유라는 두 줄기 흐름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부분 있죠? 그죠? 아까 영화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서시는 읽을 때마다 시의 그 목소리가 달라지고 시의 정감이 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시는 물론 1941년 11월 20일 날 썼어요. 그 전에 별 해는 밤이 1941년 12월 5일 날 쓰고 그 다음에 시집을 자선시집 졸업기념으로 자선시집을 18편을 필사를 해서 필사 시집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병원이라는 시집을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약 5일 후에 15일 후죠. 11월 20일 날 이 시를 쓰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시집 제목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 시가 바로 서시 제일 앞에 이 시를 쓰고 바로 이제 시집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만큼 이 시는 윤동주의 시 정신을 함축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뭐 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 해석은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첫 행 죽는 날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에서 그죠?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바람에 스칠 수 있습니까? 없죠. 응? 우리가 가야 할 민족적인 어떤 결국은 이거는 해방과 독립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이거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에 부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윤동주는 그 당대에 윤동주가 살아온 1900 성장기도 40년대 초반은 그만큼 시대가 핍박과 어떤 국권이 이 탄압을 받고 압박받는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모든 그 시대에 대한 인식이 윤동주는 그걸 다 통찰하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친일 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관이 모든 지식인들 그 사회의 지식인들이 결국은 이상을 꿈꿨지만은 그 이상을 실천하려는 또 어떤 그 실천적 좌절 속에서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쟁쟁하는 육당 최남순뿐만 아니라 준원 이강수도 그렇게 지사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좌절해 버렸잖아요. 그죠? 굴복했어요. 그거는 뭐냐? 미래에 대한 신념이 없었어요.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동주는 일본에 가서도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일본이 망할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민족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경도 조선인 유학생 민족주의 그룹에서
아까 여러분들 화면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걸 언젠가는 일본은 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 씨를 이야기할 때 반파시즘적 미학이라고 그래요. 반파시즘, 군국주의, 제국주의,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항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저항성, 나중에 어떤 공시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그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미학적인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윤동주의 씨가 오늘까지 했다 하는 것이 일본 철학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역사의 어떤 통시성과 또 어떤 시대적인 공시성을 뛰어넘는 미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시가 바로 하늘과 바람과 시 집 속에 모든 윤동주의 사상과 정신과 또는 어떤 미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그래서 이 시를 쓴 이후에 시집 이름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잠깐 내가 혹시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윤동주는 1941년 11월 20일 이 서시를 완성한 후 연희 전문 졸업 기념으로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하려는 계획을 했고 서시를 비롯해서 별 해는 밤, 십자가, 또 다른 고향 등 19편의 자필 시고가 그 당시 그 시집 속에는 필사 시집이 됐다. 이것은 아마 지금 연희 저쪽에 연세대학의 아주 그 수장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 시집 원고를 직접 자필로 쓰고 세부를 제본까지 하여 그의 스승인 이양화와 후배인 정병욱에게 한 부씩 주고 그리고 자신이 나머지 한 부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 그는 이 자필 시집의 제목을 병원으로 붙이려 그러면서 그 170페이지 좀 밑에 내려가면 그러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간행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스승인 이양화는 십자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현의 금열에 통과될 수 없을 뿐더러 동주의 신변에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여 동주도 이 출판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양화의 근거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내면적 자아와 고통의 길이라는 분은 제일 마지막 171페이지 시집 출간을 다념한 그는 1941년 11월 29일자로 시간을 창작했어요. 이 간에는 시집 간행을 다념한 그의 내면적 고뇌와 감동의 모습이 절실하게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 여러분들 간 다 봤죠? 한번 쭉 훑어보세요. 바로 시대적 여건으로 시집 출간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동주는 내면적 갈등이 힐압신화와 기토설화의 간을 소재로 하여 외부 상황과 내면적 고뇌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세계를 대비함으로써 극명하게 자신했던 그런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에 그래서 그 두 번째 173페이지 두 번째 보면 그러므로 그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될 수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식민지적 자아로 머물 수밖에 없던 자신의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때를 기다리는 실천적 의지의 인간으로 내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간에서 다시는 용궁의 유혹이 안 떨어진다라는 결의에 찬 발전적 인간상으로 상징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라고 엎조리면서 내적 자아에 대한 연민의 정을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로 내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장에
보면 참회록을 써요. 이 참회록을 쓰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날 보면 거기 참회록의 속죄의식. 이 우리가 참회하고 속죄를 해야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참회하지 않으면 안 돼. 참회해야 그 죄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동주는 철저한 자기 참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간 다음에 쓴 작품이 그 다음에 42년 1월 24일 날 참회록을 써요. 윤동주는 시를 쓰고 나서 꼭 그 뒤에 제일 마지막 말미에 그 시를 쓴 날짜를 꼭 적어놨어요. 그래서 42년 1월 24일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본을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달아서 어떤 시대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아무 의식도 없이 창씨 개명을 다 했어요. 물론 본인 의사대로 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윤동주는 철저하게 자기 참회, 자기 자화상을 참회록을 쓰고 이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거기에 보면 참회록에서는 앞의 간에서 보여주었던 내강화된 이미지의 민족적 감정이 응축된 세계로 그 시적 태도가 옮겨갔어요. 그는 거울을 통하여 투영되는 자아의 모습을 제의식과 부끄러움의 윤리적 도덕적 이미지로 심화시켰어요. 거기 참회록을 뚝 보면 이 참회록에서 그는 만 24년 1개월 동안, 여러분들 윤동주가 1917년 12월 30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기 24일 하면 뭐예요? 24년 1개월이죠. 그죠?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현실적 삶을 성찰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참회의 마음과 자아 성찰의 양자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조국의 현실과 이웃의 고통에 연민하면서도 현실적 저항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죄의식의 발로이며, 자아 성찰은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색의 과정으로 인간의 실존적 세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갈망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거기 보면 보세요. 내가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쓰러졌다. 하여튼 그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랬어. 그래서 거기 자기 얼굴이 얼마나 왕조의 유물로 욕되냐 말이야. 내 스스로를 24년 1개월 동안 나는데 내 욕된 삶을 딱 그거 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 슬픈 얼굴이 내 발바닥으로 닦고 나중에는 슬픈 사람이 모양이 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윤동주는 참회록을 쓴 이후에 평소동주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기를 제출하고 일본 대학, 처음에는 니쿄대학, 일본 대학 영문과로 들어갔다가 6개월 동안에 다시 그 도지사 대학으로 오죠. 그래서 이 도일 증명서가 필요해서 되는데 어쨌든 윤동주의 그럼 시집은 어떻게 발간됐는가? 그래서 이제 윤동주는 이 참회록까지 쓰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도 이제 몇 편의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시들도 써서 자기 동생에게 엽서를 통해서 이렇게 원고를 보내주기도 하고, 강처중 자기 친구에게도 보내오기도 하고, 이런 시를,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시를 썼는데 그걸 이제 일본말로 자꾸 번역을 하라 그러고 그런 어떤 시 있어서 그게 다 압수돼 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그거는 없는데 그 경찰에 압수된 시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 혹시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필사본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그 세 번의 필사본이 이양하 스승한테 드린 거는 없어졌고 본인이 가져 있는 것도 뭐 일본으로 가져가서 있을 다뭐 뺏겼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 있던 후배 정병욱 후배한테 준 필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정병욱 그 필사본을 자기 고향인 함안 경남 함안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맡기고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 윤동주의 이 시집 온 거를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윤희전문학교에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학도병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물론 그 뭐 불멸의 청년 KBS 다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단 보자기에 싸서 항아리 속에 넣어서 마루 밑에 이 땅을 파서 놔뒀다가 꺼내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윤동주는 하여튼 어쨌든 43년 여름에 이제 그 시모노세키 그 연락선을 타고 방학이 돼서 일본 우리나라 돌아올라 그러는 찰나에 붙잡혔어요. 붙잡혀 가지고 약 2년 재판 과정 뭐 그러면서 1945년 2월 16일째 6일에 됐어요. 그래서 내년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념 학술지라든지 기념 문학제 같은 것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해방을 딱 몇 개월 앞뒀어요. 6개월 앞뒀죠. 그죠? 그렇죠? 6개월만 버텼으면은 그래서 그 윤동주 3주기 때 3주기 기념으로 1948년 1월 30일 날 정병우에게 보관되었던 그 필사 원고하고 그동안에 발표했던 원고를 묶어서 점검사에서 아까 여러분들 봤죠? 여기 간행되어서 그의 추모 3주기 추모 모임이 이제 파고다 공원 옆에 파고다 다방에서 가져서 세상에 정엄사 이 정엄사는 여러분들 외솔 최현배 선생이 물론 윤동주 내가 자세한 이야기가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말이 없으면 우리의 민족 혼을 빼앗기는 거다. 그러면서 윤동주의 그 시에 나오는 시어들이 다 생명이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시들이 우리가 1910년 해외에서 소년에게서 6년인가요? 8년인가요? 1908년인가? 뭐 그 단어들은 죽은 단어들이에요. 다. 그렇죠. 무슨 식민지 이 시대에 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시의 언어들이 다 그 시대에 반짝 꼽혔다 죽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윤동주의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들은 항상 새롭게 빛나는 의미로 자꾸 변주되어 살아있는 언어들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윤동주의 시들이 아마 올해 이 초간본이 나온 게 이게 얼마 나갔다고 한 30만 부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집 중에서 윤동주 시집이 아마 베스트셀러 한 3번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씨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읽히는가? 여러분들 아까 서시만 읽어보면은 그게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아까 발광경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화면. 그러면 윤동주 씨가 어떤 그 정신사적인 문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까 내가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반파시즘적 미학이다. 이거 일본 그 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로 어떤 그 제국주의에 대한 반이라는 단어를 쉽게 못 써요.
절대 부정을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걸 못 써요. 응? 반한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파시즘, 제국주의, 군국주의, 독재, 인간을 탄압하는 어떤 이 가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미학이죠. 그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 그것이 윤동주 씨가 살아있는 힘이에요. 살아있는 힘. 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바로 에너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어떤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독립지향적인 또는 저항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이육사 시도 있고 또 그 20년대 1920년대 초반에서부터 1900에 카프 조선 포로레타 예술 동맹에서 하던 그 어떤 그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뭐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그러한 열망은 살아 있었지만은 어떤 미학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언어의 역할만 다 하고 다 죽어버린 언어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새로운 것을 담아내려는 그러한 열망을 담겨 있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절 여러분들 지금 뭐 읽고 감동받습니까? 안 받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시대의 엄청난 지금보다도 지금과 같이 비슷한 양의 시들이 매달 잡지를 통해서 발표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싫었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아직 우리 문학사에 소멸돼 버렸어. 그것은 왜 그 시들이 그 언어들이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죽어버려. 언어가 죽어버리니까 시도 죽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윤동주 씨는 바로 그런 어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 뭐 한국 사라고 그래 한국의 또는 뭐 한국 시의 정신적 측면에서 윤동주 씨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 현실이라는 공시적인 시대 속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투철한 현실 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또 공시적인 모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아까 이야기된 모든 단어들이 하나도 죽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시집에 있는 시들 보세요. 다 살아서 지금 윤동주가 시를 쓴 지가 지금 7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실 언어가 70년 생명을 누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윤동주 씨는 다 시 속에 고스란히 살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꾸 부활했어. 부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문장로 학생들에게 언어라는 것은 시를 쓴다는 것은 죽은 언어를 부활시키는 거다. 새로 깨어나게 해서 자꾸 그러한 어떤 미학적인 그 상상력이 가득 차요. 그리고 통시적으로 윤동주 씨를 아마 1400년대 세종대왕이 읽어도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서시라는 시를 비롯해서 별 해는 밤라는 시를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도 이 시의 언어들은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윤동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인간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가치, 모든 가치에 대해서 반하고 어떤 사랑의 정신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로서 어떤 불멸의 작품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가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